가해 학생이 확실히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거만 있어도 네. 아이들은 그래도 좀 더 순수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조심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어? 전학도 안 돼? 학교 교체도 안 돼? 나한테 불이익도 하나도 없어? 네네.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한 아이는 학폭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법과 제도가 가해 학생을 위해서 유리하면 다음번에 저는 여기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오겠습니다라고. 차라리. 예.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주말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됐는데 요즘에 뭐 학교 폭력이 굉장히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3프로에서도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콘텐츠를 심도 깊게 계속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드는 생각이 뭐 학교 폭력의 피해자분들은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가는데 가해자분들은 참 좀 얼마나 그들이 평생에 그 상처를 안고 가게 되는지 그걸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 이번 대책 발표로 과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좀 치유될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박상수 자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말 꺼낼 때마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 볼 때마다 참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을 만나 보시는 거잖아요. 네. 학교 폭력 수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예요? 이게 학교 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네네. 심한 경우를 따져서 보면 굉장히 좀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뭐 먹을 거를 이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네. 그걸 이제 핥아 먹어봐라 하는 뭐 그런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친 사건으로 가장 좀 충격적이고 좀 컸던 사건은 그 이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아이가 그 다문화 가정 집의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남학생이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남학생이 그 피해 학생의 머리를 그 볼펜으로 찍어서 네. 근데 너무 심하게 찍어서 이제 두개골이 깨지고 하얗게 이렇게 그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정말 심한 상처까지 네네. 입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은 민사 배상까지도 이렇게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왕따나 아니면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SNS 이런 걸 통해서 언어적 폭력과 왕따 피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은 되게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질식을 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직접적인 터치가 없지만 삶 그렇죠.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막 조여오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에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지금 올해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변호사님 좀 약한데 예. 약한데 막 괴롭힘이 지속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아무래도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은요. 네. 그 그룹 안에서 가장 약한 학생들입니다. 네네. 예, 가장 약한 학생들이고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라고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아이들의 그 분위기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이 충분히 개입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끼리의 그 질서가 좀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주도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방관자들이 있고 가장 약한 학생은 그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 그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네네. 보면은 그 인물 중에서 그 동은이라는 인물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혜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던데 그 인물이 이제 동은이가 학교 폭력을 안 당하면 내가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들 사이엔 그런 서열이 분명히 있어서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학교 폭력 대책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워낙 계속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3월 말에 발표를 한다 하다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생기니까 4월 초로 옮겨진다 하다가 또 4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한 번 또 미뤄졌어요. 교육부가 혼자 발표하기가 힘들었는지 당정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미뤄졌는데 그 미뤄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는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막상 발표된 항목들을 보니까 네.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면은 이게 좀 도움 되겠다 싶은 항목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불복 통지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불복 통지 제도.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제가 겪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교가 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은 학폭위로도 가고 형사로도 진행이 됐던 사건이죠. 네. 근데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퇴학 처분을 받은 이 학생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네. 불복 소송을 한 거죠. 오. 그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이번에도 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 3분의 2 정도가 집행정지가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네.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불복 소송을 끌었어요. 불복 소송을 3년까지 끌은 거죠. 네네. 그 사이에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해버렸는데 네. 피해 학생이 학교가 다른데 이 집행정지와 불복 소송이 된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퇴학이 된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복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피해 학생들한테 통지가 되질 않습니다. 피해 학생한테 이 부분이 통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그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네네. 뭐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법원에 뭐 피해 학생이 그럼 이거는 취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뭐 소송 참가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송 참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그 사건이 이제 퇴학이 집행정지 됐다는 것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면요. 학교를 다니니까.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네. 진행 상황을 아예 몰라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제도 아래서는 없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 통지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해 학생이 벌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진행 상황 몰라요? 네, 같은 학교면 그래도 뭐 강제 전학 나왔는데 전학 안 가고 그러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이 경우처럼 이제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그 기간 동안 되게 불안한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또 아이 이 퇴학을 당했다 그랬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래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 학생이 퇴학을 당했다 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님들 제가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 자문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소송들이 펼쳐지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느냐.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이제 불복한 것을 알려준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네. 이제 정말 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통보가 돼서 알게 되면 네네. 그래도 좀 대응을 할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예 모르고 당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불복 통지 제도의 도입 이거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재 학폭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를 하는데 네네. 현재 기존의 제도는 3일만 분리를 했어요. 3일. 네네. 네, 3일. 네, 고작 3일. 그리고 이제 긴급 조치를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긴급 조치를 요청을 하면 학교장이 학폭위에서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그 가해 학생을 출석 정지를 시킬 수만 있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게요. 워킹데이예요? 네.
근데 그것도 워킹데이인지도 좀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해서 금요일이면 금토일이면 그냥 금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나오고 막 이러고 그럴 하고 수도 그랬어요. 있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 대책에서 그래서 짚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7일 이내라고 이렇게 딱 이번에는 바꾼 거죠. 7일 이내. 네네. 그러면 이제 3일에서 7일 이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일주일 정도는 분리를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토요일이 껴 있어도. 네, 그래서 7일 이내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분리 기간이 이제 좀 늘어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긴급 분리를 하고 나서도 이제 그 학폭위 단계 절차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랑 계속 같은 학교에서 있기 힘들잖아요. 네. 그때 이제 피해자가 분리 요구권을 가질 수가 있게 했고 분리 요구권을 가져서 이제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학교장이 학급 교체까지는 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 가해자를 다른 학급으로 보내는 학급 교체까지는 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 이제 요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거의 그 대책들에 비교하면 정말 많이 진일보한 그런 지점이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면서 사실 좀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네네. 발표 난 거 보면서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좋은 제도가 지금 도입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피해자 가족분들도 이 내용 보시고 좀 네네. 그래도 한편 다행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진일보한 면이라고 평가를 하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지점 얘기를 해야 네네.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한 거는 분명히 이제 그래도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신호탄을 하나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네. 지금 도입된 이 제도들이 과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실효적일까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할까? 네, 작동할까? 작동할까? 예. 예. 일단 첫 번째로 3일에서 7일 이내가 돼서 3일에서 적어도 일주일로 분리가 된 거 이거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폭력 피해자의 분리 요구권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학급 교체도 가능해진 것 이것은 분명 의미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리 요구권을 주장을 했을 때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면 학교장이에요. 네. 교장 선생님이 하는 네네. 거죠. 네,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해 학생이 저 이제 이 친구랑 네. 같이 있기 싫어요라고 해도 네. 만약에 학교장이 그거를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선생님들의 책임이 많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네. 사실 뭐 다른 지점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기재가 강화되고 그 보정 기간이 4년으로 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는 거고 네네.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이 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분리와 관련돼서도 학교장이 판단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담을 지고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선생님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고소를 당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폭위로 이거를 그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를 올려야 되는 그런 네네. 의무가 있어요. 네. 법적 의무가 있고 학교장 종결 처리가 안 되면 올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올렸다고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소한 겁니다. 가해 그래서 학생으로 가해 학생 추정되는 부모가 예. 네네.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무혐의를 받은 게 있는데 네. 선생님들이 지금 이 학폭을 다루다가 아동학대,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소를 정말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돼서 이제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보호할 방안들 네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음 달에 제가 국회 토론회 토론자로 엊그제 섭외가 돼서 네네. 그 참여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단계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네네. 기본적인 자료는 선생님들이 조사를 해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죠. 강제 수사를 할 권한도 네네. 없고 뭔가 이걸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학생한테 뭘 내놔라 뭘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가해자 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한테 네. 너 어떻게 했니 뭐 했니 자료를 줘라 이게 증거를 제출해 줘라라고 네. 하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을 고소해버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네네. 이 사건에 들어와서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닌 사람이고 네네. 우리 때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해 이거는 생각도 못할 말도 안 일이잖아요. 되죠. 네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더 주고 선생님들에게 그 권한을 줘버린 건데 선생님들에게 어떤 어떤 강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책임을 더 주는 거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큰 비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자기를 이제 보호해달라고 얘기해서 보호를 요구를 하면서 학폭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급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급 교체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 부모는 오히려 이제 학교 당국에게 우리 아이의 학습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혹시 그러면은 학급 교체했다고 명예훼손됐다고 그런 소송하게 것도 돼요? 소송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대책은 분명히 진일보한 대책이고 네네. 의미가 있는 대책인데 과연 이게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지우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긴급 조치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처분이 7호 처분이 학급 교체고 8호 처분이 강제 전학이고 9호 처분이 퇴학이거든요. 네네. 학폭위에서 하는 처분이 이제 7호 학급 교체, 8호 강제 전학, 9호 퇴학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처분이 학폭위에서 하는 네네. 걸로써 네. 처분이 확정이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하고 불복 소송을 해서 소송 지연을 해서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거는 네네. 이번 대책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도입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게 이번에 발표된 게 교육부의 그쵸. 대책인 거죠. 예, 교육부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교육부가 못하죠. 그 부분은 사실 그 법원이나 그렇죠. 예, 사법부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소송과 행정부가 관련된 해요. 네. 그 행정소송법과 네네. 관련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순신 변호사 사건도 그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불복 소송하고 이걸로 이제 면서 지금 이 문제가 다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전혀 대응 방안이 나와 있질 않고 그나마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네. 지난번에 이제 3프로 TV 여기 출연해서도 네네.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집행정지나 네. 불복 소송의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방법이 없다. 네. 피해자한테 통지도 안 가니 네. 진술할 방법이 없고 소송 참가라는 제도 자체도 잘 모른다. 네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필요적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을 하되 네. 피해자가 사선 대리인을 선임하기가 어려우면 국선 대리인을 국가가 이렇게 선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그 얘기예요? 예. 그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 근데 강화하겠다라는 항목을 보고 제가 그 세부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왜요? 법률 지원 강화가 두 개인데 하나가 마을 변호사를 그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이렇게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네. 그 지원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네. 운용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정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국선 변호사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 저기 구청 같은 데 가보시면 네. 그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이럴 때 이렇게 네네. 나와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마을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마을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자잘한 이런 법률적인 이런 것들 상담해 주는 분들이고 네네. 그분들이 뭐 어떤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순수한 공익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하나도 거의 지불되지 않는 활동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변호사에게 피해자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그분들은 이제 거기 그 어르신분들 뭐 동네 주민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간단한 법률 상담 이렇게 네네. 해주고 구청에서 법률 상담의 날에 이런 거 해주고 이러시는 분들인 건데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분들이 뭘 그렇게까지 비용이 지불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의 특징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왜냐하면
이제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마을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말 수많은 사소하든 중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컨설팅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끼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집중하겠냐고요. 못하죠. 못합니다. 제대로 얘기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랑 지금 개업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도 이제 마을 변호사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지금은 안 하는데 그 마을 변호사 활동해가지고 그 강북구에 그 미화동이 있는데 그쪽에 삼성교 뒤쪽으로 약간 이제 산 동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상담한 사례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신데 뭐 난방이 잘 안 되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준다. 그 임대인한테 이 수선을 좀 하게 해주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중간에 임대인이랑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선하게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데가 마을 변호사라는 직역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을 변호사가 딱 써 있는 거 보고 너무 그냥 웃음이 나와서 그냥 이 생각이 든 거죠. 법률 지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법률 지원을 할 만한 어떤 재원을 가져올 자신은 없고 돈을 투자할 의사는 없고 그런데 뭐 어디 좀 이런 비슷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제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을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을 변호사가 그 동네의 모든 것들을 그런 걸 한다니까 그럼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일도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마을 변호사 이야기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 변호사가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행정심판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 변호인. 네, 그건 이제 뭐냐면 불복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정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에서 그 처분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심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그 처분이 취소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취소를 원하면 행정심판으로 가고요. 집행정지를 하고 소송을 지연하고 싶으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행정부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협에 요청을 해서 국선 변호인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실비만 주거든요. 정말 실비만 주고 정말 그것도 공익적으로 하는 수준인 건데 그 행정심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뭐 국선 변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국선 변호인도 아니에요. 그냥 행정심판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건데 정식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 국선 변호인이 아닌데 통칭 언론에서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르는데 국선 변호인만큼 어떤 처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을 해가지고 변호인이 제대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요 두 개를 겨우 법률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별로 실효적이지 않다는 되게 거죠. 아쉽다. 변호사님 혹시요 그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사실 의료인들의 책임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소아과 그 어떤 그 선생님이 아이를 진료하는데 뭔가 이게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 그럼 그거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서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여기에다 적용해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쿨 폴리스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제 스쿨 폴리스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바로 경찰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학교 폭력 사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는 하지만 학교 폭력 사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다 구성 요건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언어폭력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음란한 표현을 그 SNS상이나 이런 데서 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수 있는 거고 폭행 상해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절도 공갈 같은 것들도 다 그 형사범죄 그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학교 경찰이 개입을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학교 경찰이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실제 경찰분들과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경찰입니다. 아, 경찰이에요? 예. 아. 예, 우리도 스쿨폴리스라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경찰 제도가 네, 있잖아요. 도입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죠. 그냥 이제 경찰서에서 어느 학교 담당이다라고 하는 경찰관 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 네네. 거고 이제 그 미국은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네네.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이 딱 터지면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진상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진상 조사를 처음에 이제 그 진상 조사를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야 너 조사해야 되니까 뭐 좀 줘봐 네. 하고 하면은 이제 고소해 버리고 막 선생님들 고소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런다고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경찰이 들어가서 네네. 조사를 하면 경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경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은 금방 이게 밝혀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지리한 싸움을 할 것도 없이. 그리고 지금 이 분리 조치라는 것도 교육 제가 오늘 요번에 나온 대책은 거의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내세우긴 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게 행정법상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라고 불복 소송을 하는 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처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도대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네. 분리를 하는 것일까? 네. 한 번에 분리를 바로 해버리는데 네. 보니까 형사가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개입을 해서 형사가 처음에 진상조사를 해서 분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법원이 개입을 해서 소년부 법원이 바로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해버려서 바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행정부가 하는 처분이 아니라 네. 수사기관과 법원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놓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지금 나온 대책은 네. 학교에서 분리해라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고 미국 케이스를 말씀해 주신 거는 발생하자마자 수사기관이 분리해라 그리고 법원이 분리해라 네, 라고 그렇죠. 하는 그럼 무게가 다르네요. 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법원이 분리를 하고. 아, 수사기관이 근데, 조사하고 법원이 그렇게 분리하고. 하면 이제 그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행정법상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를 형사범죄의 피해자로 이렇게 놓으면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게 가능한 이유도 네. 이게 형사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동안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교육당국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냥 해결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당국도 그렇고 이건 교육부가 해야 되는 거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2012년에 이번에 그 이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12년에도 기름이 같아서 저도 저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이 이주호입니다. 네. 아, 사죄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네. 그래서 네. 오늘 앵커님이 보고 이름이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란. 그래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이제 법적 문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사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있으시면서 네.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폭위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걸 의무화하고 네. 그리고 그 학폭위 기록도 10년 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소위 말하는 학폭위 처분을 제도화하고 엄벌주의가 시행되게 했던 그 장본인이신 거죠. 네네. 이분이 그때 2012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오면서 이게 점점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기재도 2년으로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장 종결 처리 제도 같은 게 생기고 이게 완화가 된 이유는 이걸 너무 법적인 문제로 다뤄가면 네. 안 되고 이건 교육적인 문제로 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완화가 되어 왔던 건데 네네. 근데 그 법적인 문제로만 가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완화시킨 거죠. 그 문제는 뭐였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로 가면서 이제 이게 2012년에 시작되자마자 아까 얘기한 집행정지와 소송지원이 2013년에 두 건이 딱 생겨요. 네네.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해서 이게 늘어나니까 집행정지와 소송지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학폭위 처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3년이 있으면 그냥 졸업해버리니까. 네, 졸업해버리니까. 그게 이게 쫙 늘어나 버리니까 이걸 다시 교육적인 곳으로 돌려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미 한번 법적인 그런 절차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을 하면 네네. 절대 자치적인 해결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래야 집행정지하면 3분의 2가 집행정지되는데 이쪽으로 갈래라고 그럼 얘기하면 법으로 가겠죠. 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해라는 말을 그렇게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법대로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 이제 법대로 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 문제를 학교 안의 문제로 보지 않고 네. 학교 안에서만 벌어질 뿐이지 범죄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대책은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전혀 별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고 선생님들의 부담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처럼 좀 범국가적으로 네.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 들어와서 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 당국이나 선생님들도 조금은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교육 당국이나 아니,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아이가 진료 보러 왔는데 집에 뭐 누구에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네네. 신고를 했더니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네네. 경찰에서 의사 선생님 당신이 증명하세요. 네네. 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이거를. 맞습니다. 아니, 나는 진료하는 입장에서 봤는데 이게 보통 아이가 나타나는 그런 뭐 멍이라든지 상처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면 의심을 제기하는 게 이제 그분의 역할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해소해 주는 건 이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돼야지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그렇죠. 사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막 잘 되진 못한다고 하더라면 부담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부모님이 또 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짚어주신 거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렇게 하던가 네. 아니면 교육 당국이나 학교 당국에서 이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거나 교육적으로 해결하거나 하는 그것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사실 그 행정부에서 준사법기관처럼 활동을 하는 네. 그 몇 개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공정위, 국세청, 네네. 네, 그렇죠. 뭐 관세청 네. 이런 데들은 행정부의 기관이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처분을 내리거나 할 때 보면 거의 준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데들이 이제 조사를 할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공정위 조사 나간다 그러고 국세청 세무조사 나간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사람들한테 강제 수사권을 주진 않아요. 음. 국세청 조사든 국세청 세무조사든 공정위 조사든 다 강제 수사는 아닙니다. 임의 네. 조사인데 네. 그럼에도 다들 그 조사당하는 피조사자들이 굉장히 그 협조하고 네네. 굉장히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강제 수사는 아니지만 네. 그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 조사를 방해를 하면 네. 조사 방해죄라는 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간접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말만 다르지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조사지만 네. 너가 임의조사를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면 그렇다면 조사방해로 너를 처벌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조사에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학폭 사건이 이렇게까지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제 이게 다시 돌아가긴 힘들다고 저는 네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뭐 수사기관이 학교에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정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경찰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약간 좀 꺼리는 정서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학부모들 중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만큼의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공정이나 국세청이나 관세청 공무원이 가지는 그런 조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선생님에게 부여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차선적인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대안도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긴급 분리가 가능하고 네. 피해 학생이 분리 요구를 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번 대책까지. 예, 추가적으로 분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학폭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폭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네.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는 만약에 원래 나오고 나서 이게 분리 처분이 합격 교체, 강제 전학, 퇴학 3개인데 네네. 그게 나왔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불복 소송을 해버리면 집행정지 인용률이 3분의 2라는 거죠. 학폭위가 모르겠어요. 유명무실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학폭위의 결정이 있고 나서도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단 2년 만에 2배로 늘었고 네네. 그리고 현재 통계가 그 교육부에서 계속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 통계를 보면서 이제 실무에서 접했던 그게 이제 통계로 다 입증이 되고 있는데 네네. 현재 보면은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고등학생들은 네네. 현재도 10% 정도가 불복을 합니다. 저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불복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현재 교육부에서는 생활교육부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불복 불복을 소송을 해도 해도. 집행정지가 나와도. 네네. 물론 이제 그 135 처분, 경한 처분은 지워주게 돼 있는데 네네. 495 처분, 이제 좀 중한 처분들은 집행정지가 나와도 기재를 하도록 하는 게 교육부 지침인데 네네. 문제는 그 학교 당국에서 네. 그 가해자 부모들이 집행정지를 받아오면 선생님들을 막 약간 겁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워라. 선생님들도 또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쵸.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워주는 사례들이 왕왕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워진 채로 입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교육당국과 이게 보니까 교육당국과 학교가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한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교육당국은 하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었는데 선생님들이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가 선생님들 그 고소당하고 이런 사건들 대리를 하다 보면 네네. 이게 선생님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네네.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제가 이렇게 맞았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그쵸. 야, 이거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 때리냐? 막 이랬었죠.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얘기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고소를 당하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게 보호해 드려야 될 범위가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정도의 책임을 물릴 거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이 좀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만들어 준다든가. 사실 근데요, 뭐 이런 변호사님.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그런 게 필요한 거면 이건 사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거 교육부에서 낼 수 있는 교육부 최대 맥시멈의 대책을 내놨고 사실 네. 여기서 그럼 사법부가 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이걸 합치는 거는 사실 컨트롤 타워에서 해줘야지. 자, 교육부에서 제가 저희 좀 무슨 부서입니까? 저 법무부에서 한번 네. 잠깐 와주세요. 이거 네.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래서 교육부 총리 자리가 교육부 장관 자리가 부총리 자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교육부가에게 이제 부총리 자리가 주어져 있는 네네.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좀 한계가 있죠. 이거는 좀 범국가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 정도가 되려면 네네. 진짜 이제 경찰은 행안부 관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상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법무부 관할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또 법원이고 정부가 네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교육부까지 해서 네. 이게 범국가적인 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야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신경도 안 썼어요. 네. 근데 그래도 피해자에 대해서 요만큼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발짝 나간 거죠. 네네. 그러나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이 있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멈출 일은 아니고 네. 외국에서 아이들이 보호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하는 정도가 되려면 선진국에서 보호되는 수준이 되려면 네.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행안부, 네. 법무부, 법원 그리고 국회 뭐 모든 게 또 결국 입법이니까 그렇죠. 예, 네. 국회까지 해서 이게 좀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만 쪽만 이렇게 쭉 봤는데 저는 네. 사실 가해자들도 되게 궁금해요. 네네. 도대체 왜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던가요?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육 자치일 때는 간단했어요. 선생님이 불러다가 네. 가해자 피해자 불러다가 네. 혼내면서 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권위가 있을 때는 그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해자들이 거기서 사과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은폐되는 것도 많았죠. 네네. 그 은폐되는 것들 조용히 넘어가는 것들도 많았고 그 과정에 부조리가 많았죠. 이게 이제 공론화가 돼서 법적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네. 가해자들이 반성을 안 합니다. 아. 자기들한테 법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는 사과도 잘 안 해요. 왜냐 그 가해자 대리를 하는 변호사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네네. 물어보면 네. 변호사들이 그러죠. 사과도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과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어차피 법적 분쟁으로 가서 다툰다면 우린 법적 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과도 잘 안 해요. 소송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당황하시는 거죠. 그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사과하거나 이런 문화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교육적인 쪽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 옛날처럼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근데 이미 가해자 쪽이 이미 이 맛을 한번 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불복 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된다더라. 예. 뭐 몇 우리한테, 퍼센트로 뭐 예. 된다더라. 제도도 이렇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사과하고 그러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마폭으로 신고하고 마폭? 예, 마폭으로 하는 거죠. 이제 저쪽이 우리 저 피해자가 네. 우리 가해자를 또 가해를 하면서 마폭. 예, 마폭으로 또 네네.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법률가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학교 폭력 안에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어요. 네네. 술 먹다가 싸움이 붙으면 이제 누구 한 명이 먼저 패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려면 계속 맞기만 해야 돼.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걸 별로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무조건 쌍폭이 돼요. 그래서 그 그거 폭행에서 법정 용어예요? 아니면 그냥 사사로이 쓰시는 용어예요? 쌍폭이라고 합니다. 쌍폭. 저희가 쌍폭이라 그럽니다. 네네. 네, 쌍폭이라 그래요. 쌍방폭행. 네, 그렇죠. 쌍방폭행 법정 용어예요. 그렇죠. 네, 그걸 저희가 줄여서 이제 쌍폭이라고 쌍폭. 부르는데 쌍폭으로 걸어요, 무조건. 그리고 쌍폭으로 걸면은 이제 이게 좀 희석이 되죠. 네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소치하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뭐 또 한쪽이 좀 더 다친 쪽이 이렇게 좀 더 물어주는 걸로 끝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법적인 일종의 기술이었는데 네. 학교 폭력 사건도 이게 일종의 폭행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네. 너무나도 울분에 찬 나머지 예.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네. 근데 요 손동작에 그 가해자 학생이 한번 툭 맞았어. 네. 그럼 쌍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쌍폭이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쌍폭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조언을 받기 전에 가해자들 쪽은 사실 잘 몰랐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결이 안 되게 됐고 그럼 이제 학교 밖으로 나오고서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고 수사기관으로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제도를 바꿔줘야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근데 갈 길이 진짜 머네요. 뭡니다. 진짜 머네요. 예, 멀고 이게 우리나라는 또 특유의 그 기관들 간의 알력과 이해관계 이런 네네. 것들도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거국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야말로 정치적으로 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크게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터질 거예요. 네. 전 그러면요. 뭐 보면은
저도 관련 동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보면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그러니까 가해 학생도 학생이지만 그 가해 학생을 비호하는 부모님들도 참 되게 울분 터지게 만들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게 저도 뭐 그런 방법까지는 모르겠고 네.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 부모들도 그 모정이고 부정이죠. 그렇죠, 네네. 예, 자기 자녀에 대한 특히 지금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어제도 사실은 제가 피해자 가족 한 분이랑 늦게까지 어제 네. 한 12시 좀 넘어서까지 통화를 했는데 어제도 네. 오늘 발표 나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또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할수록 이제 가해 학생 부모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대학이 달려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기자님 생각을 해보셔도 그 아이 대학 한번 잘 보내게 하겠다고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습니까? 이미 20년을 돈을 네. 넣었죠. 네. 그런데 학교 폭력으로 그 학생부에 기재 한번 돼서 그게 모두 무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들어도 그게 아깝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사과하셨어요? 사과하시면 그게 되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 그러면 이제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진술들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 피해 학생이 조금 이렇게 한 거 이거는 네네. 마폭으로 걸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거 걸어버리는 거죠. 바로 걸죠. 네. 걸어서 바로 또 그걸로 이제 그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고.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대책 나온 거 보고 하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대책이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조치와 관련된 네. 그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대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러면 이 폭력이 없어지기 위한 그러니까 원인을 좀 제거하기 위한 그 사회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폭력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회적으로도 제거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이게 참 저기를 하는데 가해 학생이 확실히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거만 있어도 네. 아이들은 그래도 좀 더 순수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조심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어? 전학도 안 돼? 교체도 학교 교체도 안 돼? 나한테 불이익도 하나도 없어? 네네.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한 아이는 학폭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법과 제도가 가해 학생을 위해서 유리하면 다음번에 저는 여기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오겠습니다라고.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법이 잘 지켜진다라는 네네. 일종의 사람들의 그 신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 폭력의 큰 문제점은 아이의 단계일 때 그 신뢰가 깨지면 네. 그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서도 그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같은 거죠. 행동을 계속 반복하겠죠. 반복하고 나는 피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가 사회가 그거를 방치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건 정말 잘못하는 거죠. 예.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그냥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그 예전에도 저기를 했었지만 제가 사실 그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창 시절. 네, 그래서 사실 네네. 이 사건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중학교 때 그 가해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피해 학생들 좀 보호를 네네. 해주다가 네. 그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뭉쳐서 저를 이렇게 거의 한 학기 정도 굉장히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을 만나면 그게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 만나면 그때의 그 이야기들이나 그 감정들이 그대로 다 살아나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그때 다른 3프로 앞에서 나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학교 선생님이랑 제가 약간 저기를 했거든요. 딜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딜을 했어요. 그때 뭘 했냐면 그때 그 학교에서 과학고를 갈 만한 사람이 네. 저랑 또 다른 학생이 둘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해서는 나는 과학고 못 갈 것 같다. 네네. 그럼 내가 못 가면 학교 망신 아니겠냐. 그쵸. 네. 그러면서 그 다른 학생이랑 나랑 해서 2명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상담실 같은 데 분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달라. 네네. 그럼 2학기 때 공부해서 내가 학교는 과학고 붙어주겠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저만 분리라면 티가 나니까 다른 학생 한 명도 걔도 불러가지고 저희 둘을 다른 상담실에 이렇게 네네. 넣어놓고 네. 선생님들이 거기 와서 따로 어려운 수업도 해주시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만에 분리돼서 나온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물론 그때 이 PD님이 물으셨긴 했지만 이 프로님이 물으셨긴 네네. 했지만 저기 과학고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네. 약속시켰어요. 제 말만 잘해. 제 말은 야. 그래서- 역시 지금 예. 방송 보시면서 역시 넌 변호사감이었어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과를 갔어요. 과학고 떨어지고 나는 이과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문과를 가서 이제 역시 자네는 변호사감이야. 그래서 과학고를 못 갔는데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사실 이 학교 폭력 문제만큼은 천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도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들이에요. 네. 저도 피해자였었고 예.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 일종의 자력구제 하듯이 모여서 이 제도를 바꾸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걸 바꿔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의병이 나라를 지키던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 하더라도 저도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국가에 많이 저기 네네. 하고 사는데 국가가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처 간의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아이들을 좀 보고 네. 좀 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손 닿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가슴 먹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이 학교 폭력을 둘러싼 사례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분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학을 가해 학생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은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자체의 발생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발생 자체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더 먼 길 우리가 지금 좀 걸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더 많은 지금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네. 한 5년 후에 돌아봤을 때는 많이 변했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